방금 22분 22초였어. 자, 권 63. 노자 한비열전. 노자 얘기가 나오네. 잠시만요, 여러분. 예, 맞아요. 재밌죠? 자, 노자 한비열전 읽어보겠습니다. 노자는 초나라의 고현의 여향 고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딜까? 하남성 그 다음에 노급현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딘지 내가 알 길이 뭡니까? 하남이니까 초나라 중에서도 아마 저 북쪽 지역이겠네요. 아마 이쯤이 아닐까? 이 근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남이니까 아마. 자, 성은 이씨며 이름은 귀자에서 이, 그 다음에 자는 담이라고 하는데, 그는 주나라의 장서실을 관리하는 사관이었다. 공자가 주나라에 갔을 때 노자에게 예에 관해서 묻자 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공자하고 노자는 만난 적이 있어요. 자, 노자는 초나라 사람이고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죠. 근데 둘은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자는, 그러니까 노자는 초나라에서 태어나서 주나라에 가가지고는 벼슬 했거든. 근데 공자가 34살 되던 때에 그 주나라에다가 이제 뭔 관련해서 뭔가를 물으러 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노자를 만났다고 얘기가 있어요. 사기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고, 내가 기억하기로 공자세가에도 이 말이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거는 공자세가도 나중에 아마 읽게 되겠죠, 언젠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성현들은 그 육신과 뼈가 모두 이미 썩어버리고 단지 그 말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물며 군자도 그때를 만나면 관직에 나가지만 때를 못 만나면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다북쑥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신세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장사꾼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군자는 훌륭한 덕을 간직하고 있으나 외모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들었다. 그대의 교만과 탐욕, 허세와 지나친 욕망을 버리도록 하라. 이러한 것들 모두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말할 것은 단지 이뿐이다. 노자가 이렇게 딱 공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새는 잘 날 수 있고 물고기는 잘 헤엄을 치며 들짐승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달리는 들짐승은 그물로 잡을 수 있으며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로 낚을 수가 있고, 나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용은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용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오늘 내가 노자를 만나보니 그는 마치 용과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기에 전하는 말이 만약에 진짜라면 노자는 이제 공자한테 그 형식적인 것들을 너무 따지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많이 네 생각만큼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고해 줬던 것이고, 공자는 그 점에 대해서 빠져갈 곳이 없다, 아마 노자의 말이 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 이제 예라는 걸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설령 이제 그 안에 도나 아니면은 어질다는 게 잠재워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그거를 잘 수련하게 해주는 거는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이제 공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노자는 도와 덕을 수련하였으며 그의 악설은 자신을 감추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었다. 노자는 주나라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주나라가 쇠미해지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그곳을 떠났다. 관소에 이르자, 관소라 그러는데 관이라는 거는, 관소라는 거는 관문을 의미하고요. 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곡관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함곡관은 산관은 어디지? 섬서성이라 그러네요. 섬서성이니까 아마 요 근처가 아닐까? 요 근처가 아마 상관이 아닐까 싶고, 그 함곡관이라는 곳은, 삼곡관은 어디야? 함곡관은 지금의 하남성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쯤이 함곡관이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무튼 상관은 아마 이쪽, 남국관은 이쪽일 거예요. 아마도. 자, 관소를 지날 때, 근데 함국관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함국관은 내가 알기로 전국시대인가 지어졌는데 노자는 춘추 말기 사람이거든요. 공자하고 동시대 사람이라니까. 함국관이 아니고 아마 이왕 만약 관문이라면 산관일 가능성이 크고, 뭐 상관도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관문이겠지. 원문에는 어떤 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자 관령이란 말은 그겁니다. 뭐야, 관리의 어떤 책임자, 관문의 책임자 같은 거지. 윤희가 선생님께서 앞으로 은거하시려 하니 수고롭지만 저를 위해 저서를 남겨주십시오라고 하자 노자는 상하편의 저서를 지어 도덕의 의미를 오천여자로 서술하고 떠나버리니 그 후로 아무도 그의 최후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긴 한데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자 역시 초나라 사람인데 15편의 저서를 남겨 도가 사상의 효용을 논하였으며 공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말한다. 또 노자는 160살 혹은 200여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자가 도를 닦아 양생하였기 때문에 장수하였다는 것이다. 공자가 죽은 지 129년 후 사관의 기록에는 주나라 태사였던 담이라는 사람이 진헌공을 아련하고 말하기를 진나라는 처음에, 여기서 진나라는 저기 서쪽에 있는 진나라, 요진나라예요. 요진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자. 진나라는 처음에 주나라와 합해졌다고 500년 후에는 분리되고 분리된 지 70년 후에는 패왕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담이 바로 노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 세상에는 그 진위 여부를 아는 사가 아무도 없었다. 노자는 이렇듯 은둔한 군자였던 것이다. 노자의 아들은 이름을 종이라고 하는데 종은 위나라 장수로서 단간을 봉음치를 받았다. 그래서 위나라라는 거는요, 춘추시대에는 위나라가 2개 있는데 보자. 이 지도 말고 그래, 요 지도를 볼까요? 여기 위나라고 있죠, 그죠? 요 위나라가 하나 있고요. 전국시대에 또 위나라가 하나 있어. 전국시대 지도가 없나? 전국시대 보면 여기 요 글자 있죠, 요 위 노란색, 요것도 위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첫 번째 위나라, 그러니까 여기 요 위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요 글자가 위나라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어디를 내가 읽다가 그래, 단간을 봉음치를 받았다. 종의 아들은 주라고 하nu여 주의 아들은 궁이라고 하고 궁의 현소는 가라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가는 한나라 효문제를 섬겼다. 그리고 가의 아들 해는 교소왕 앙의 태부가 되었으므로 제나라에서 거주하였다. 교소왕이라는 거는 여기 한나라 때 전한 때 있던 제후왕인데 아마 요 근처일 거예요. 이 근처일 거예요. 세상에서 노자의 학설을 배우는 사람은 유가의 학설을 배척하고 유각파의 사람들은 노자의 학설을 배척한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상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이인은 우위로서 저절로 교화되게 하고 청정으로서 스스로 올바르게 되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도덕경의 문제인데 도덕경에는 현재 전하는 보는 총 3가지 판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국지 있죠. 삼국시대 말기에 서진 사람인 누구예요? 왕필이라는 놈이 도덕경에다 줄을 당겨 있어. 그게 요즘 세상에 제일 유명해요. 왕필보다 거의 같은데 주 내용만 조금 다른 게 전한 효문제 때 지었다는 하상공본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한 판본이고요. 둘 다 이제 통행본으로 붙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73년도에 여기 호북에 호남에 장사라는 곳에서, 장사니까 아마 이쯤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장사라는 곳에서 이제 전국시대 중기쯤에 만들어진 도덕경이 발굴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백서본이라 그래요. 비단에 쓰여졌다 그래가지고 백서본하고 통행본은, 그러니까 왕필본은 거의 같은데 조금 시각이 달라요. 이게 공자학파, 그러니까 유가이죠. 유가학파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요. 백서본은 유가학파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왕필본은 일관적으로 유가학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자, 근데 93년도에는 호북의 곽점이라는 곳에서 여기 형문이라는 곳인데 형문이 어디 있더라? 아마 이 어디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문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형문시에 있는 곽점촌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도덕경이 한 구 발견돼요. 근데 그거는 죽간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간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죽간본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죽간본은 우리가 보통 도덕경을 5천자라 그러잖아요. 아까 사기에도 그 뭐라 그랬습니까? 노자는 상하편에 저서를 지어 도덕의 의미를 5천여자로 서술하고 떠났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죽간본의 글자는 총 2048자밖에 안 돼요. 5분의 3 정도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내용도 되게 간명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거거든. 그 뭐야? 정치에 관련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정치에 관련한 얘기가 많고 도나 덕에 대한 형이상학적 얘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핵심적인 것만 있고요. 거의 없고 수련원에 관련 얘기도 조금 있어요. 조금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글자 문자학이나 아니면 문헌학 같은 걸로 조사해 볼 때,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 볼 때 아마 도덕 죽간본의 도덕 중에 죽간본 도덕경의 성립 연대는 대략 춘추 시대 말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지? 노자가 공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노자가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노자는 춘시대 말기 사람이고, 그러면 아마 죽간본 도덕경이 원래 도덕경이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자가 죽은 뒤, 공자가 죽은 뒤 129년 이후에 주나라 태사였던 담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 담이란 사람을 노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공자가 죽은 지 129년 뒤니까 담이란 사람은 전국시대 중기 사람이에요. 대략 아마 장자나 아니면 열자 뭐 요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양주 요런 시대 요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전국시대 중기의 도가였던 셈이죠. 그러면은 요 담이란 사람,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노자의 이름은 이인데 성은 이고 이름은 이니까 우리가 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가 담이라 그랬잖아요. 글자는 다르지만은 부수만 다를 뿐이지 알지. 이건 아예 글자가 다르구나. 잠깐만요. 혹시나 어떤 사람이 그 춘추시대 말기에 있던 진짜 노자하고 여기 나왔던 전국시대 중기에 주나라 태사 담을 혼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노자의 자가 담이라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아마도 전국시대 중기에 뭔가 죽간본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많이 내용이 추가된 것 같아요. 형이사학적인 내용도 그렇고 아니면 육아에 대한 시각도 조금 더 삐뚤어졌고, 그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백서본 도덕경이거든. 그게 전국시대 중기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변형을 거칩니다. 이게 한나라 초기인 것 같아요. 한나라 초기나 아니면 후한 초기에 아마 도덕경이 한 번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산공이나 아니면 왕필 같은 사람들이 줄을 담가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날서도록, 정말 날서도록. 예를 들면은 왕필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도폐유인이란 말이 있어요. 대도폐유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큰 도가 폐하니까 인이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근데 죽간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백서본하고 대도폐안유인이라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큰 도가 폐하니 어찌 인이가 있게 되었느냐라는 말이거든요. 완전 의미가 반대잖아요. 백서본에서 통행본으로 할 때 이건 굉장히 크게 난 악의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노자는 아마 춘시대 말기 사람일 것이고, 그 노자가 지은 죽간본 도덕경에다가 아마 전국시대 중기에 도가 쪽 사람들이 뭐 자기 생각이나 혹은 그걸 설명하는 말들을 많이 달았는데, 그게 나중에 본문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도덕경으로 편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백서본이 이제 죽간본에 대해서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백서본에 담겨있는 어떤 추가된 글들은, 죽간본에 없지만 백서본에 있는 글들은 전국시대 중기에는 도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생각과 사상이 변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게 제가 도덕경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할 말이 있었습니다. 계속 열전 읽어보겠습니다. 왕권이나 지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노자하고 공자의 생각이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거의 같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노자가 공자한테 얘기했다는 어떤 말 자체도 보면은 공자가 이제 34살밖에 안 됐을 때기도 하고,
그 말 자체가 보면은 그 인이나 의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거든. 사기에 남아있는 말 자체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다만 이제 그걸 형식주의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전국시대 중기 가면은 조금씩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도가 쪽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가 쪽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맹자하고 장자가 서로 그렇게 많이 헐뜯고 싸웠다라고 얘기하잖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몽지방 사람으로서, 노자한비열전은 실제로는 그 노자도 나오고요, 장자도 나오고 한비자도 나오고 신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자한비열전을 보고 노장신한열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장자는 몽지방 사람으로서, 몽이라는 건 어디냐면요, 18번 지명으로서 지금의 하남성 상구 쪽이다. 요쪽이네. 요게 상구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송나라수가 상구인데, 예, 여기 사람이랍니다. 이름은 주이다. 주는 일찍 이 몽지방의 칠원이라는 구울에서 관리를 지냈는데 양해왕 제선원과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양해왕이라는 것은 위나라 해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매우 박학하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의 학문은 노자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0여만 자나 되는 그의 저서는 대체로 우원으로 되어 있으며, 우원이라는 것은 비유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부, 도척, 거협편 등을 지어, 요거는 이제 장자란 책 안에 있는 편 이름들입니다. 공자의 무리를 비방하고 노자의 학설을 천명하였다. 외루어 항상자 편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구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록해놓은 어떤 역사적 기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세사와 정리에 합당하게 잘 비유를 들어서 물과 문과를 공격하였으니 비록 당대의 대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지. 소설 같은 건데 그걸 이제 굉장히 풍자도 잘했을 뿐더러 그 내용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좋은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덕경에는 비유가 없거든. 비유가 가끔 있긴 한데 그게 장자처럼 이제 우화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연사는 거센 물결과 같이 자유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였으므로 왕공대인들로부터는 훌륭한 인재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초나라 위왕은 장주가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후한 예물로 그들을 맞아들여 재상으로 사무려 하였다. 그러나 장주는 웃으며 초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청금이라면 막대한 돈이며 재상이라면 고귀한 지위이지만 그대는 교제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하였는가? 교제라는 건 제사입니다. 제사. 뭐 좀 자세하게 한다면은 뭐 고대 제왕이 매년 동짓날에 도성의 남쪽 교회에서 하늘을 제사라 그러는데 그냥 제사라 그러면 되지. 글빨 센 거지, 그치? 자, 그 소는 몇 년 동안 사육되다 수놓은 옷이 펴져 태묘로 끌려가는데, 태묘라는 거는 일종의 종묘 같은 겁니다. 그때 가서 하찮은 돼지가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 지낼 때 바치는 소 있잖아요. 그거는 막 예쁜 옷도 입히고 그다음에 호요식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잡혀 죽잖아. 근데 뭐 호요식하고 그다음에 예쁜 옷 입는 건 그렇다 치잔 말이야. 그런데 결국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잡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재상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소운명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가. 그때 가서야 이제 나는 죽기 싫다. 그러니까 나는 죽기 싫다. 하찮은 돼지가 되겠다 그러는 거는 나는 죽기 싫다. 그냥 좋은 옷 안 입고 그냥 혼자 살란다.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공창에서 노내며 즐거워할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구속당하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아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한다. 도덕경에서 보이는 어떤 노자의 태도하고 장자의 태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둘 다 어떤 도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어떤 정치 사상은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통치술. 처세술 그런 게 아니에요. 통치술이에요. 통치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노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장자란 책에서 얘기하는 장자의 어떤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치 권력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자유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둘 다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통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불해라는, 그러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신불해라는 사람은 그 한나라 사람인데, 예, 경읍 사람으로, 경읍이란 게 어디냐면요, 23번 정나라 예비입니다. 정나라가 여기니까 대략 아마 이 근처, 여기네요. 경이라고 있지 저기 지금. 이 경읍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네. 경읍 사람으로서 본래 정나라의 하급 관리였다. 정나라는 여기 이 정나라입니다. 그 후에 법가의 학수를 배워 한 소후에게 관직을 구하니, 한나라 소후라는 거는 전국시대 때 국가인데요. 보면 여기 한나라 있죠. 요 한나라의 초대 왕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게 소후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불에는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인물이었던 거지. 과도기적 시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이지로 돌아오. 이지도가 보기 좋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메나 한나라도 이쪽에 있었어요. 정나라가 조금 남아있었던 거지. 그때는 아직 안 망하고. 그는 15년간 안으로는 정치와 교육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제후들에 응대하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병력이 튼튼하여 감히 한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없었다. 신자, 즉 신불의 학설은 황로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나 혁명을 주장하였다. 그의 저서에는 두 편이 있는데 그것을 신자라고 이름하였다. 신불의 학설에서 여기 황로라는 거는, 황이라는 거는 이제 황제를 의미하고요. 노라는 거는 노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황로라는 거는 황제하고 노자의 학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가학파의 일종이고요. 도가학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 뭘 택했냐면은 형하고 명을 택했다는 거지. 형이라는 거는 법을 의미하고요. 명이라는 건 명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이제 그거지. 형법이지, 형법. 혁명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명분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죠? 합리적인 법을 주장하였다. 법가 쪽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신불해를.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비에 대한 얘기네. 한비는 한나라 공자로서 혁명과 법술의 학설을 좋아했으나 그의 학설의 근본은 황로사상이 있었다. 한비는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어서 변론에 서투렸으나 저술에는 뛰어났다. 이사와 더불어 순경에게서 배웠는데, 순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순자입니다. 순자. 그 맹자하고 왜 여러분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맹자 순자, 이게 성선설 성악선이라고.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고요. 자, 아무튼 이사는 자기 스스로 한비보다 못하다고 인정하였다. 한비가 그 한나라의 그거였거든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제 한비자인데, 그 한나라의 공자였거든요. 왕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나라 왕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좀 빡쳐있던 상태였지. 한비는 한나라가 날로 쇠미해짐을 보고 여러 차례 상서하여 한왕에게 간언하였으나 한왕은 그에게는 채택하지 않았다. 한비는 한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법제를 정비하고 권세를 장악하여 신하를 통제하며 부국강병하게 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들을 등용시켜 그들을 실질적인 공로자로 윗자리에 앉히는 것을 통탄하였다. 이게 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법가사상의 핵심은 혁명, 그 다음 법술, 세, 그 다음에 상벌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꼬라지가 난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방산비리 같은 거예요. 방산비리.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공을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은 우리나라 방산비리 꼴 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무슨 몇백억이 막 날아가냐? 그걸 아무튼 10억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산다 그러는데. 자, 빡치네. 생각해보니까. 한비는 또 유학자는 경전으로서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협사는 무력으로서 나라의 금령을 범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학자가 이때 평이 안 좋았던 거는 애초에 법가하고 이제 유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지향하는 바가 좀 달라서 그래요. 법가는 패도 정치를 지향하는 거에 좀 더 가깝거든요. 부국강병 유가 쪽 사람들은 근데 이제 패도 정치나 아니면 이제 혁명이나 법에 대한 어떤 통치보다는 인과 의가 항상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법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법이나 혁명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협사라는 건 이제 힘쓰는 사람들, 왜 협객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군주는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명성을 누리는 유학자나 유사들을 총애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무사를 등용하였다. 따라서 지금 나라에서 노골조 기르는 자는 위급할 때 쓰일 자가 아니고 위급할 때 쓰이는 자는 평소 노골조 기르던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비는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들이 사악한 권신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것을 슬퍼하여 예전 정치의 성패와 득실의 변천을 관찰하여 고분, 오두, 내외저, 세림, 세난편 등 10여만 자의 글을 저술하였다. 여기 한비자 안에 있는 글들입니다. 자, 그러나 유세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한비는 지가 말더듬이니까 세난편을 상세하게 저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나라에서 죽음을 당해서 스스로는 유세의 화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한비가 이제 진나라에서 죽은 얘기가 지금 나오나? 그 여기서 한비가 죽은 진나라는 여기 이진나라거든요. 이진나라. 진나라 몇 개 있어요. 근데 한비가 죽은 진나라는 여기고, 뒤에 나오니까 일단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는 세난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글이 좀 긴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유세의 어려움이란 나의 지식으로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어려움이 아니며 또 나의 언변으로서 나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어려움도 아니며 또 내가 감히 해야 할 말을 자유분방하게 다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유세 어려움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 나의 말을 거기에 들어맞게 한 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유세한다, 설득한다, 남한테 자기 생각을 펼친다는 거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명박이가 무슨 사람들 자전거길 만들어 주려고 그 사대강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무슨 유람선 타려고 했을까? 이명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겠어요? 사대강을 통해서 주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곳들 주변의 어떤 땅들을 투기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하고. 그게 이명박이 원하는 말이란 거지. 그러면 이명박한테 그 사대강 취지에 사대강을 처음에 입안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어야겠어요? 자전거길, 뭐 수운 아니면은 유람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실제 그 사람한테 해야 될 유세라는 거는, 이명박한테 해서의 유세라는 거는, 네가 여기 사업한다 그래 놓고 땅 많이 사놓으면은 돈 많이 벌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의명분으로서 수운이든 뭐 물 보면 기분 좋다는 말이든 그런 거 해라. 그게 바로 유세라는 거예요. 그게 한비자가 하는 이제 말이란 거지. 계속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높은 명성을 걷고자 하는데 유세자가 큰 이익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속된 사람이라고 천시받을 것이나 그 사람은 등용되지 못하고 배척당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유세자가 높은 명성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몰상식하고 세상 물정이 어둡다고 하여 틀림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하는 척할 때 유세자가 높은 명성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유세자를 받아들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멀리할 것이며, 만약 이런 경우에 큰 이익을 얻도록 설득하면 속으로는 유세자의 의견을 채용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그를 배척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유세자는 잘 알아둬야 한다. 자, 이게 아까 제가 한 말이죠, 그죠?
무릇 일은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성사되고 말은 누설됨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유세자 자신이 꼭 누설하려고 해서 아니라 말을 하다가 상대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일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세자는 신상이 위태롭게 된다. 또 군주에게 과실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유세자가 분명한 직언과 교묘한 이론으로 그 잘못을 추궁한다면 유세자의 신상은 위태롭게 된다. 군주의 신임과 은택이 아직 두텁지도 않은데 유세자가 아는 바를 다 말해버리면 설령 그 주장이 실행되어 효과를 보더라도 군주는 그 공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 주장이 실행되지 않아 실패하게 되면 군주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유세자의 신상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또 군주가 좋은 계책을 내어 자신의 공로를 삼고자 하는데 유세자가 그 계책을 알아버리면 그의 신상이 위태롭게 되며 군주가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척하나 실제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데 유세자가 이것을 알아버리면 역시 신상이 위태롭게 된다. 또 군주가 결코 하지 않으려는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그만둘 수 없는 일을 중지하게 되면 이 또한 신상이 위태롭게 된다. 그렇기에 군주와 그의 대신에 관하여 담론하면 자기를 이간질시킨다고 여기며 지위가 낮은 인물에 관해서 담론하면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며 군주가 총애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이용한다고 여기며 잠깐만요. 어디까지 읽었지? 군주가 총애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이용하려 할 것이며 군주가 미워하는 자에 관해서 논하면 자기를 떠보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말을 직접적으로 간략히 하면 무지하다고 경시할 것이고 장황하게 수식을 늘어놓으면 말이 너무 길고 많다고 할 것이며 사실에 적합하게 이치대로 의견을 진술하면 소심하고 겁이 많아 할 말을 다 못한다고 할 것이며 생각한 바를 거침없고 빠짐없이 두루 다 말해버리면 버릇없고 거만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유세의 어려움이니 잘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한비자 얘기죠. 끝나지 안 끝났어. 엄청 길어 이거. 진짜 기네. 무릇 유세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추앙하는 바를 미화하고 상대방이 추악하게 여기는 것을 덮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상대가 그 자신의 계책을 탁월하게 여긴다면 그 결점을 들어 공지로 물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결단을 용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 의견을 들어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 그가 해내기 어려운 일을 들어 억압해서는 안 된다. 유세자는 군주의 계책과 같은 일을 획책하고 군주와 같은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군주와 같은 비루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점을 두둔해 주어 해될 것이 없다고 해야 하며 군주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음을 명백한 언변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군주가 유세자의 중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지 않고 언사에 대하여 배척함이 없는 유일하여 유세자는 그의 지혜와 언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군주의 신임 얻어 의심받지 않으며 아는 바를 다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랜 시일이 지나서 유세자에 대한 군주의 총애가 깊어지면 심원한 계략이라도 의심받지 않게 되고 서로 논쟁하여도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니 유세자는 이 일을 명백하게 따지어 군주가 공적을 이룰 수 있게 하며 시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군주가 언행을 단정히 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계를 서로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세가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진짜 기네요. 이유는 요리사가 되고 백리에는 포로가 되었는데 이는 모두 군주에게 등용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유는 은나라의 어떤 탕왕을 도와서 천하를 평정한 재상이라고 하고요. 백리에는 진나라의 목공을 도와서 진나라를 패국으로 만든 재상이죠.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었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수고롭게 하여 이처럼 천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재능 있는 인재라도 이러한 일을 수치스러워할 것이 못된다. 송나라에 한 부자가 있는데 비가 와서 그의 집 담장이 무너졌다. 그의 아들이 다시 쌓지 않으면 도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웃집 주인도 격치 그렇게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도둑이 들어 과연 많은 재물을 잃었는데 그 집에서는 그 아들을 매우 똑똑하다고 여기면서도 이웃집 주인에게는 의심을 품었다. 재밌죠? 예전에 정나라 무공이 정나라는 아까 봤던 그 나라죠. 여기 이 나라 잠깐만 여기 요 나라입니다. 정나라
적나라 무공이 호나라를 정벌하며 하면서도 호나라는 어디야? 42번 각주 안휘성이라네요. 안휘성이니까 아마 이 어디가 아닐까 싶은데 호나라? 여기 아까 호자를 본 것 같은데 호, 호, 뭐 어디 있겠지? 아마 이 근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자기 딸을 호나라 군주에게 시집 보냈다. 그러고는 대신들에게 내가 전쟁을 일으키라는데 어떤 날을 치면 좋겠느냐 하고 묻자 관기사라는 자가 호나라를 쳐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호나라는 형제의 나라인데 그대는 어찌 호를 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며 관기사를 죽였다. 바로 이게 뭡니까? 아까 군주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안 된다. 잘 맞춰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호나라 군주는 이 소식을 듣고 적나라를 친밀한 우방이라 여기고는 방비하지 않았다. 그러자 적나라 군사들이 호나라를 습격해 함락시켰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집 주인하고 관기사죠. 알고 있던 것은 모두 타당한 것이었거늘 심한 자는 죽음을 당하고 가벼운 자는 의심을 받았다.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아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어려운 일인 것이다. 예전에 미자하라는 사람이 위나라 군주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위나라는 여기 요나라입니다. 여기 요나라 요게 위나라일 겁니다. 위나라 군주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위나라 국법으로는 군주의 수레를 훔쳐 타는 자는 월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월형이라는 거는 다리를 자른 형벌이래요. 얼마 후에 미자하의 모친이 병이 나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밤에 미자하에게 가서 이를 자세히 알렸다. 미자하는 군명을 사칭하여 군주의 수레를 타고 왔다. 군주가 이 일을 알고 미자하를 어질다고 하면서 효성스럽다. 어머니를 위해서 월형까지 범하다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칭찬해줬다는 거죠, 오히려. 또 미자하가 군주와 과수원에 놀러 갔다가 아마 여잔가? 여자 같네요. 놀러 갔다가 복숭아를 먹어보더니 맛이 달아 다 먹지 않고 먹던 것을 군주에게 바쳤다. 그러자 군주는 나를 끔찍히도 위해주는구나. 자기 입도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하다니 라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미자아가 미색이 쇠해지고 군주의 총애를 잃었을 때 군주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자 군주는 미자하는 예전에 군명을 자칭하여 내 수레를 탔고 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자로다 하고 하였다. 미자의 행위는 처음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전에는 현명하다 하고 여겨졌으나 후에는 죄를 받은 것은 군주의 애증이 완전히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로 그 계책이 혹은 그 말이 아무리 옳고 그르다 한들 그 승패는 그게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결국 군주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하고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말이 옳고 그르다는 거는 굉장히 별개라는 거지. 그건 아니지. 삼국지에 나온 예형 있죠. 삼국지에 나온 예형이라는 놈이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능력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조조한테 어떻게 굴다가 죽었습니까? 계속 이제 조조한테 지랄하다가 결국 황조한테 보내져가지고 죽어버렸죠. 그 꼴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특히 내 다음에 목카페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 고우면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말이 더러우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말이 곱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말이 더럽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야 이 병신 새끼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나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이 잘 맞느냐 잘 맞지 않느냐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늑대와 양치기 얘기. 몇 번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걔를 못 믿었잖아요, 양치기를. 그러니까 진짜로 늑대가 왔을 때 얘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게 한비자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군주에게 총애를 받을 때에는 지혜가 군주의 마음에 들어 더욱 친밀해지고 군주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는 죄가 마땅한 것이라 여겨 더욱더 소원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하는 유세자는 군주의 예증을 살펴본 후에 유세하여야만 한다. 힘이 있으면 믿는다고요? 그 힘이라는 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진실하고 진리 같은 것들은 실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하고는 별개라는 거지. 얼마나 말이 맞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르느냐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용이란 동물은 잘 길들이면 그 등에 탈 수도 있다. 그러나 목줄기 아래에 한자 길이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군주에게도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유세하는 사람이 군주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거의 성공적인 유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끝입니다. 아유, 진짜 길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비의 저서를 진나라에 가지고 갔다. 진왕이 고분오두 두 편의 문장을 보더니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그와 사귈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사가 이것은 한비가 서술한 책입니다 라고 말하자 진나라는 급히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자, 진나라가 보여드릴게요. 지도 있으니까 좋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옛날 책 읽으려고 해도 이제 지도 같은 게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 그죠? 여기 있는 진나라가 여기 있는 한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냐? 한비를 데리고 오고 싶었거든. 자, 한왕은 처음에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으나 상황이 급해지자 한비를 만 진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진왕은 한비를 좋아했으나 아직은 신용하지 않았다. 이사와 요고는 조고 아닌가? 아무튼 요고는 한비를 시기하여 이렇게 비방하였다. 한비는 한나라의 왕자입니다. 지금 왕께서 천하를 통일하려 하시는데 한비는 결국 한나라를 위하지 진나라를 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께서 등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억류하였다가 돌려보낸다면 이는 스스로 후환을 남기는 일이오니 차라리 잘못을 잡아내어 법대로 처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왕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옥리에게 한비를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사는 사람을 시켜 한비에게 사약을 보내 자살하도록 하였다. 한비는 직접 진왕에게 가는하고자 했으나 진왕을 만날 길이 없었다. 진왕은 이를 후회하고 죽었죠, 결국. 후회하고 사신을 보내 한비를 사면하려 하였으나 한비는 이미 죽은 뒤였다. 신자, 한자는 모두 책을 저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이를 배우는 자가 많이 있다. 나는 다만 한비가 새 남편을 저술하고도 자신의 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슬플 따름이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노자가 귀히 여긴 도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며 자연에 순응하여 무위 속에서도 각종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거는 태사공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사마천이 읽은 노자가 읽은 도덕경이라는 게 죽간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죽간본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저서의 연사는 미묘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장자는 노자의 도덕을 확대하여 자유분방에 의존하였는데 그 요지는 자연으로 귀결된다. 신자는 부지런히 혁명에 힘썼으며 한자는 이제 한비를 얘기합니다. 법리를 의하여 모든 세상사를 결단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였으나 너무나 가혹하여 은덕이 결핍되어 있다. 이들의 학설은 모두 도덕에 근원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중 노자가 가장 심원하다. 까지가 권 63 노자 한비 열전입니다. 엄청 길었네요. 뒤에 더 긴 것도 있는데 어떡하지? 오늘 하나만 더 읽죠. 자, 영상 끊겠습니다.